자, 그럼 이제 요 생명체 구성하는 물질들,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물, 지질, 탄수화물은 우리 교재에 없기 때문에 너희가 반드시 필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페이지로는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되겠지? 20 몇 페이지냐? 24페이지인데 24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조금 빈 부분이 있으니까, 아니면 뭐 23페이지 아래쪽에다 적는 게 더 낫겠다. 23페이지 아래쪽에 약간 빈 부분 있잖아. 거기다가 적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 자. 빠르면 다음 주 정도면 진도가 끝나지 않아요. 빠르면 다음 주고 안 되면 그 다음 주까지 갈 텐데, 그럼 남은 기간은 뭘 하냐? 열심히 문제풀이 하면서 조금 이제 배웠던 거 가지고 조금 심한 문제도 좀 풀어보고, 그래서 문제풀이를 좀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할 때는 이제 본인들이 어떤 부분에서 실수하는지 잘 체크해 놨다가 시험 볼 때는 실수 안 하게끔 꼭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간고사는 실수가 너희의 성적을 좌우합니다. 왜 그런 애들, 중학교 때 다들 잘하잖아. 다 90점 100점이잖아. 그치? 절대 그 점수 생각하면 안 돼. 니네 하나 틀리는 순간 시험이 좀 쉽잖아? 어떻게 되냐면 하나 틀리는 순간 3등급 4등급인 거야. 그치? 하나 틀리는 순간. 그러니까 실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근데 그 하나 틀린 애들도 대부분 실수로 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실수를 최대한 줄이셔야 됩니다. 실수를 최대한 줄이셔야 돼. 알겠어?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물 나온다, 물. 자, 물.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몸에서 혹은 세포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뭐 평균적으로 한 66% 이상 차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물은 비열하고 기화열이 크다 이렇게 얘기해. 비열과 기화열이 크다. 비열과 기화열이 크다는 게 뭘? 자, 기화열이라는 게 혹시 뭔지 아냐? 비열, 니네 아마 내가 알기로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화열도 아마 배울걸? 기화가 뭐야? 액체가 기체될 때, 그치? 기화라고 하지 않아? 그러면 그 액체를 기체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가해줘야 되는 열이 기화열이지. 그럼 기화열이 크다라는 건 뭐냐면, 이 녀석을 액체에서 기체로 만들려면 내가 졸라 많이 가열해줘야 돼. 다르게 표현하면 끓는 점이 높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요, 물이. 니네 비열이라는 게 뭐지? 비열이 크면 잘 안 뜨거워지고 잘 안 차가워지고, 그치? 천천히 뜨거워지고 천천히 식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물은 비열하고 기열이 커서 좋은 게 뭐냐? 우리 몸의 대부분이 물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더운 여름에 밖에 나가더라도 내 체온, 예를 들어 밖에 막 50도야. 사막에 갔어. 내 체온이 갑자기 50도 되지 않지. 천천히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올라가는 와중에 이제 또 내 몸에서는 그걸 낮추려고 하는 일이 일어날 거고, 반대로 내가 남극에 영하 70도에 가. 막 두꺼운 옷 막 껴입고 가잖아. 하도 갑자기 내 체온이 영하 70도 떨어지지 않지. 천천히 내려가거든. 그걸 이제 막으려고 뭐 옷도 입는 거고, 또 그 와중에 이제 체온 높이는 일이 막 일어나는. 체온 유지에 유리하다는 얘기야, 체온. 체온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거지, 그죠? 그럼 왜 비열이 크고 기화열이 크냐? 이게 이제 물 분자의 특성 때문에 그런데, 봐봐. 물 분자는 이렇게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가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 그죠? 아까 그렸었잖아. 그럼 물 분자가 이렇게 있으면, 모든 물질은 물이 아니더라도 분자들끼리 항상 잡아당긴 힘이 있어. 분자 사이 인력이라고 들어봤지, 그죠? 근데 이제 나중에 가면 분자 사이 인력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근데 물 분자는 다른 분자들에 비해서 그 분자 사이 인력이 졸라 세. 졸라 세서 결합이라는 표현을 써. 그걸 우리가 뭐라면 수소결합이라 하는 거야, 수소결합. 그러니까 잡아당긴 힘이 세니까 결합이라는 표현을 갖다 쓰는 거야. 다른 분자들도 뭐 수소결합 하는 애들이 있기는 한데, 물 분자는 이 수소결합이라는 걸 하는데, 이게 또 수소결합이 이렇게
수소결합이 그럼 선생님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자에 있는 수소가 옆에 있는 분자의 질소나 산소나 플루오르라는 원자랑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거든? 뭐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진 않아. 그래서 뭐 팁을 하나 주자면은 뒤에 가면서 선생님 막 분자 구조 같은 거 막 그리거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선으로 그려져 있으면 그건 공유결합을 의미하는데 니네 만약에 어떤 분자들 사이에 이렇게 점선이 표시되어 있다 그럼 다 그거 수소결합이라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잡아당김이 센 거야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야 액체를 기체로 만든다는 거는 이 분자들이 잡아당기고 있는 걸 이겨내고 얘네를 떨어뜨려 놓는 거거든. 그러면 수소결합은 잡아당긴 힘이 세니까 어때? 내가 이거를 끊어버리려면 얘네를 떨어뜨려 놓으려면 겁나 많이 가열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화열이 큰 거야. 그래서 물 분자들 사이에는 요 수소결합이라는 게 형성돼 있다 보니까 다른 애들에 비해서 비열과 기화열이 굉장히 큰 거고 그래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거야. 그 다음에 이것도 자세한 건 안 나오겠지만은 나중에 2학년 되면 분자가 극성을 띠네 안 띠네 막 이런 거 나오거든. 참고로 요 물 분자는 살짝 극성을 띠고 있어. 극성을 이렇게 아주 약하지만 극성을 띠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니네 잘 알다시피 우리의 물에다가 여러 가지 녹이잖아. 뭐 설탕도 녹이고 소금도 되게 잘 녹지. 대부분의 물질들이 물에 녹잖아. 그지? 그 녹이는 애를 용매라고 하지. 물은 대단히 좋은 극성 용매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물에 여러 물질들이 잘 녹아요. 여러 물질들이 선생님 기름은 안 녹지 않나? 그치 기름은 안 녹는 것도 있는데 그럼 기름이 왜 안 녹을까? 끼리끼리 친한 거야. 극성은 극성끼리 친하고요. 극성이 아닌 애들은 극성이 아닌 애들끼리 친한 거야. 그래서 기름은 극성이 아닌 거야. 기름 분자는. 그러니까 물이 안 녹는 거거든. 근데 아무튼 잘 녹여. 그럼 봐봐. 여러 가지 물질이 물에 녹아. 그치? 내 몸의 대부분이 물이라며. 뭐 혈액 같은 것도 주성분이 물이거든. 그런데 여러 가지 물질이 녹은 다음에 그 안에서 지들끼리 막 화학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걔네들끼리 화학 반응이 잘 안 일어나는 거지. 여러 가지 물질이 물에 녹아서 그 안에서 지들끼리 막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예를 들자면 니네 얘기야. 축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물론 이제 축구공이란 도구가 필요하겠다만 축구공도 있고 축구화도 있고 축구할 멤버 11명 다 있어. 근데 가장 중요한 뭐가 있어야 돼? 운동장이 있어야 축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은 약간 운동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그 물 안에 여러 가지 애들이 녹아가지고 걔네들끼리 뭐야?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끔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혹은 세포 안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거든. 자, 이것도 이제 니네 아마 기말고사 범위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물질대사라고 불러. 물질대사. 그 물질대사라고 하는 거에 매개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얘기한다. 매개 역할. 매개 역할. 매개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이 극성 용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물질이 잘 녹아서 그 안에서 걔네들끼리 이제 화학 반응을 잘 할 수 있게끔 어떤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 그죠? 이 정도 보면. 그래서 이제 물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 체온 유지. 그 다음에 아까 뭐 혈액 같은 게 주성분이 물이라고 그랬지? 그럼 혈액이 하는 일이 뭐야?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여러 가지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잖아. 그러니까 물이 이런 체온을 유지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물질 대사를 도와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몸 안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운반해주는 기능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이거야. 알겠니? 그래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물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니?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단백질이라는 게 단백질. 자, 단백질도 일종의 분자거든. 굉장히 큰 분자야. 그래서 단백질과 같은 애들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아까 뭐 유기물이라고도 하고 뭐 화합물, 탄수화물이라고도 하는데 굉장히 큰 분자이다 보니까
고분자 화합물이다 이런 표현. 고분자 화합물. 다른 말로 이제 뭐 중합체 뭐 이렇게 얘기해요. 중합체라고 하기도 합니다. 중합체. 고분자. 그럼 뭐냐? 중합체라는 게 뭐냐면은 작은 분자들 여러 개를 합쳐서 만들어진 애란 뜻이야. 그러면 단백질이라고 하는 큰 분자는 어떤 애들이 합쳐지느냐? 그걸 단위체라고 하거든. 단위체. 단위체. 자, 단위체라고 하는 분자들이 여러 개가 합쳐서 만들어진 애들을 중합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단백질의 단위체가 뭐냐면 바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애. 아미노산.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아미노산이라는 분자들은 또 결국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을 거 아니니? 그래서 구성 원소는 좀 이따 이제 그림 보면 더 정확하겠지만은 단백질은 탄수화물이니까 탄소에 수소, 산소 기본적으로 결합이 돼 있고 거기에 질소나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황이라는 원자가 결합되어 있기도 하다. 그래서 조금 촌스럽지만 단백질의 구성 원소 그러면 촌스 이렇게 하면 돼. 촌스. 그죠? 촌스럽지만 촌스. 그래서 이런 원소들이 결합해서 아미노산을 만드는 거고 그런 아미노산들이 여러 개가 결합하면 이제 단백질 되는 거야. 그래서 단백질을 고분자 화합물 또는 이제 중합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이 아미노산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해. 그럼 아미노산이라는 애가 어떻게 생겼냐? 자,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단백질은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에 들어있는 단백질도 여기에 포함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단백질은 우리 몸 안에서 나한테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내거든? 그 단백질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몸 안에서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 때 이 아미노산이 필요한 거거든? 얘를 결합시켜야 되니까. 얘가 몇 종류가 있냐면 20종류가 있습니다. 아미노산 20종류가 있습니다. 아미노산 20종류. 자, 그럼 이 아미노산이라는 애가 어떻게 생겼냐?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실선으로 표현한 거 다 공유결합 의미한다 그랬지? 그 아까 얘기했던 단일결합인 거지, 그지? 요건 이중결합인 거고, 이렇게. 아미노산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보면은 요 가운데 이제 탄소가 중심인 거고, 그 옆에 보면 이렇게 질소에 수소 2개가 결합한 부분 있지? 요런. 이건 이제 작용기라고 하는데, 요 작용기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 아미노기라고 불러. 아미노기.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요 탄소 옆에 이렇게 탄소에 산소들, 수소들 이렇게 요 부분 있지. 자, 요것도 작용기인데, 요 작용기는 카복식이라고 불러. 카복식이, 카복식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아미노산 이렇게. 자, 그런데 아미노산이 20종류가 있다 그랬지. 모든 아미노산이 말이야, 여기는 다 똑같이 생겼어, 여기. 요 부분은 다 똑같이 생겼거든? 근데 여기 R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에 이제 어떤 원자가 달려있느냐, 분자가 달려있느냐, 또 어떤 분자가 달려있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다른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요 R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을 곁사슬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요 곁사슬에 어떤 놈이 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다. 종류를 결정한다. 이렇게. 이게 아미노산이야. 그죠? 아미노산 종류를 결정한다. 이렇게. 요건 다 똑같이 생겼다. 요건 다 똑같이. 그래서 모든 아미노산은 아미노기와 카복식이라는 작용기를 가지고 있다. 이거야.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아미노산들이 결합을 하면 이제 단백질이 되는 거거든? 자,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 요게 또 중요해요. 어떻게 결합하느냐. 봐. 옆에, 물론 이제 뒤에 가면 아미노산이 이제 어떤 순서로, 뭐에 의해서 그렇게, 그건 이제 다 정해져 있거든? 이제 그건 이제 뒤에 가면 따로 배울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또 다른 아미노산이 이렇게 하나가 있다고 합시다. 요거 R1, R2. 뭐 같은 애가 두 개가 결합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아미노산이 결합할 수도 있고, 이래.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있다고 칠게. 이렇게. 자, 그러면 봐. 그럼 또 요 아미노산에서도 여기는 아까 얘기했던 뭐야? 아미노기지, 아미노기? 그죠? 자, 아미노산끼리 어떻게 결합하냐면은 한 아미노산의 카복시기와 그 옆에 있는 아미노산의 아미노기 사이에 결합을 하는 거야. 결합할 때 어떻게 되냐면, 봐봐.
요렇게 묶으면 요거 뭐야, 요거. H가 두 개 오니까 얘는 요 부분이 떨어지면서 물을 만들어. 그래서 물이 하나 이렇게 빠져나와요. 물 분자가 하나 빠져나오면서 여기 있는 탄소하고 여기 있는 질소가 직접 결합해버려. 자, 이렇게 결합을 할 때 물 분자가 빠져나오면서 결합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탈수 축합이라고 불러. 그래서 잘 들어봐. 아미노산이 결합하는 방식이 뭐냐 물어보면 탈수 축합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 물 분자 몇 개 빠져나온다? 얘네 사이에서 물 분자가 하나가 빠져나오면서 결합해요. 그럼 이렇게 결합하면서 이게 뭐가 빠져나오면서 결합하면 이걸 이제 축합 중합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중합에 의해서 결합했다 해서 이제 중합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은 봐봐. 여기다 지울게. 이거. 아미노산에서 이제 저기 물이 빠져나가면서 결합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결합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봐봐. 여기서는 이렇게 물이 빠져나갔지. 그러면 그때 남아있는 여기 탄소하고 질소가 서로 결합해. 그럼 그렇게 물이 빠져나가서, 생겨봐. 얘네들 탄소하고 질소가 직접 결합했죠. 그러면 그 결합한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펩타이드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미노산끼리는 펩타이드 결합으로 이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 물 분자가 빠져나가고 탄소하고 질소가 직접 결합하면 이런 모습이겠지? 그래서 그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 부위를 펩타이드 결합이다. 이렇게. 결합 방식이 뭐냐 물어보면 탈수 축합이라고 해야 되는 거고, 결합 부위는 뭡니까? 그러면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대답해야 돼. 알겠어? 펩타이드 결합. 자, 그럼 여기서 봐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미노산 두 개가 결합했지? 그럼 이 전체는 뭐라 부를까? 두 개를 의미하는 접두사가 다이란 뜻이 있거든, 다이. 그래서 아미노산 두 개가 이렇게 결합한 얘 전체는 다이펩타이드라 그래. 그럼 만약 여기 아미노산 하나 더 결합하면 아미노산 세 개가 결합했지. 트리펩타이드. 그럼 이런 식으로 아미노산이 졸라 많이 결합했어. 뭐라고 할까? 졸라를 폴리란 많다는 뜻이야. 폴리펩타이드라 그래. 그래서 아마 니네 공부하다가 폴리펩타이드라고 나오면 그게 그냥 단백질이다라고 생각해도 돼. 펩타이드 결합이 졸라 많다 뭐 이런 뜻이거든. 폴리펩타이드 뭐 이렇게 얘기한다. 알겠어?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조. 아미노산이 이렇게 생겼고 아미노산끼리 결합할 때는 어떻게 결합하고 그 결합한 부위를 뭐라고 부르는가. 분명히 단답형으로 한 문제 나온다 그러면 이거 무조건 나와. 요 부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물론 안 나올 수도 있겠지. 근데 단답형으로 쓰는 게 나온다고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요 펩타이드 결합. 이거 쓰는 거 나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 자, 그러면 봐봐. 여기서 선생님이 그냥 아미노산 하나를 동그라미로 표현해 볼게. 자, 여기 아미노산 하나야. 아미노산이야. 그죠? 자, 아미노산 이런 식으로 쭉 결합하는 거야. 쭉 결합하면 단백질이 되거든. 자, 그럼 그때 봐. 자, 요 그림에서 아미노산이 3개가 결합했어, 얘들아. 대답해 봐. 펩타이드 결합은 몇 개가 있냐? 그렇지, 2개야. 아미노산이 4개가 결합하면 펩타이드 결합 몇 개? 자, 그래서 일반화시키면 아미노산이 N개가 결합하게 되면 걔네들 사이의 펩타이드 결합은 몇 개가 존재한다? N-1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야. 그럼 또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아미노산이 N개가 결합하면서 빠져나온 물 분자는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봐. N개일 때. 야, 펩타이드 결합 하나 만들어질 때 물 분자 하나 빠져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빠져나온 물 분자 혹은 생성된 물 분자 수가 몇 개냐 물어보면 그거 이 개수랑 똑같은 거야. N-1개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 알겠니? 그럼 이제 요거 필요한 거 뭐 다 썼지? 지울게 그러면.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미노산들이 쭉 이제 결합을 해.
쭉 결합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예, 우리 아미노산마다 요 곁사슬이라는 부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지? 근데 이게 결합했을 때 그 곁사슬끼리 이렇게 잡아당길 수도 있고 안 잡아당길 수도 있거든. 그래서 아미노산이 여러 개가 결합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졌을 때, 단백질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단백질은 그냥 아미노산이 일직선으로 쭈르륵 이어져. 자, 무슨 얘기냐?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단백질마다 그 고유한 구조가 있다라는 거야. 아미노산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졌을 때 그 단백질들마다 고유한 어떤 입체 구조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갖는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예를 들어 여러 개가 결합하는데 그냥 그 아미노산이 단순히 계속 일직선을 그냥 쭈르르륵 그냥 이렇게 이어져서 결합하는 경우가 있어.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백질은 1차 구조다 이렇게 얘기해. 1차 구조. 1차 구조.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아미노산의 곁사슬이라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결합했을 때 곁사슬끼리 잡아당기는 경우가 생기거든. 그렇게 되면 아미노산들이 이런 식으로 뭐야? 꺾여. 그래서 얘네들끼리 서로 잡아당기고 뭐 예를 들어서 얘네들끼리 이런 식으로 잡아당겨가지고 아미노산이 일직선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우리 병풍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꺾인 구조가 되기도 해. 자, 이런 건 뭐라고 부르냐면은 베타 병풍, 이거 뭐 학교에서 안 할 수도 있어. 베타 병풍 구조 이렇게 불러. 베타 병풍 구조.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아미노산이 쭉 길게 이어진 애들이 마찬가지로 이게 곁사슬이 잡아당기는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선 형태로 꼬이기도 하거든. 이렇게 나선 형태로.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알파 나선 구조라고 그래. 나선 구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병풍처럼 꺾여 있거나 나선 형태로 아미노산이 결합한 게 꼬여 있게 되면 요런 걸 2차 구조라고 불러. 그 다음에 자, 이런 2차 구조를 띠는 애들이 뭉쳐서 덩어리가 된 거야. 자, 어떤 2차 구조인 애들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크게 덩어리를 하나 만들었어. 그럼 요런 건 뭐라고 불러? 3차 구조라고 불러. 3차 구조. 응? 3차 구조. 2차 구조를 띠는 애들이 뭉쳐서 하나 덩어리가 됐어. 3차 구조. 그 다음에 그런 3차 구조를 띠는 애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더 큰 단백질을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 이렇게. 3차 구조를 이루고 있는 이 덩어리진 애들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모여서 또 큰 덩어리를 하나 만들어. 이런 건 4차 구조라 그래. 그러니까 어떤 단백질은 1차 구조인 단백질도 있고 2차 구조인 애도 있고 3차 구조인 애도 있고 4차 구조인 애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마다 이렇게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입체 구조를. 그래서 대표적으로 4차 구조를 갖는 대표적인 단백질로 뭐가 있냐면 니네 거기 우리 교재에 그림 있는 거야. 저기 뭐야. 니네 피가 나면 빨갛게 보이지? 적혈구 때문이거든? 더 정확하게는 적혈구 안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이라는 애 때문이야. 그 헤모글로빈이라는 애가 단백질이거든? 그 헤모글로빈이 이렇게 생긴 거야. 3차 구조인 단백질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또 큰 단백질인 거야. 헤모글로빈이 대표적입니다. 응? 얼른 갔다 와. 자, 그래서 단백질도 이제 여러 종류들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 단백질들에 따라서 이렇게 구조가 다 다르다 이거야. 그럼 선생님, 이 단백질들이 어떤 애는 1차고 어떤 애는 2차고 어떤 애는 3차고 이건 왜 이렇게 되나요? 자, 아미노산들이 결합하잖아. 결합할 때 아미노산이 자, 요거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갖는 이유가 아미노산들이 몇 개가 그리고 어떤 애들이 혹은 걔네가 어떤 순서로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그 단백질들의 구조가 달라지는 거야. 그지? 아미노산들이 결합할 때 어떤 애들이 몇 개가 어떤 순서로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의 구조가 달라지고 구조가 다르면 단백질의 종류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단백질들이 그러한 어떤 고유한 구조를 가질 때 비로소 그 단백질의 어떤 기능이 나타나는 거야. 알겠어? 이런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질 때 그 단백질에 의한 어떤 고유한 기능이 나타난다고. 고유한 기능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헤모글로빈이라는 애가 우리 알다시피 뭐 산소 운반한다고 알고 있잖아. 그러면 헤모글로빈이라는 애가 산소 운반하는 기능을 가지려면 걔는 이런 구조여야 돼. 그지? 이런 구조여야 된다는 거야. 해봐. 그런데 니네 이 단백질의 구조가 있잖아. 뭐에 취약하냐면 열에 취약합니다. 자, 이 단백질의 입체 구조는 온도에 영향을 받아. 온도. 그리고 뭐에도 영향을 받냐면 pH라는 거. 산성도에도 영향을 받아. 온도와 pH에 영향을 받는다. 이 영향을 받아. 이거 잘 적어놔야 돼. 온도와 pH에 영향 받아. 그래서 니네 보통 온도 같은 경우에 40도가 넘어가면은 단백질이 갖고 있는 그 구조가 깨져. 자, 그거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 변성이라고 하는 거야. 단백질의 변성. 그런데 그 온도나 pH 때문에 그 단백질의 구조가 깨지잖아? 온도가 낮아져도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한번 변해버리면 끝이야. 니네 대표적인 게 저거 생각하면 돼. 계란 후라이 생각하면 됩니다. 달걀 흰자가 후라이팬에 탁 터트리면 투명하잖아. 근데 내가 후라이팬에 불 피면 점점 어떻게 변하지? 하얗게 변하지? 그 계란 흰자 투명했던 부분이 단백질인데 걔한테 열을 가하니까 그 단백질의 구조가 깨지면서 하얀색으로 변하는 거야. 근데 니네 후라이팬에 불 꺼도 어떻게 돼? 다시 투명해지지 않지. 단백질이 온도나 pH에 따라서 구조가 달라질 수 있는데 한번 달라지면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 변성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그 구조를, 그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지금 시국도 뭐 코로나 시국인데 코로나에 걸리거나 혹은 일반 감기에 걸렸을 때 열이 많이 나잖아. 해열제를 먹는 이유가 뭘까? 단지 열이 나서 먹는 게 아니고요. 열이 나서 내 체온이 40도가 넘어가지. 단백질은 온도 몇 도? 40도 넘어가면 변성되는 거야. 내 몸의 대부분이 니네 뇌의 단백질이거든? 뇌가 단백질이야. 그러니까 내 체온이 열이 나가고 40도가 넘어가면 뇌에 있는 단백질이 변성되겠지? 그러니까 뇌 손상이 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막으려고 체온을 어떻게 해서든지 떨어뜨리는 겁니다. 옷을 다 벗기던. 갓난아기들은 옷 벗겨놓지. 그래서 이렇게 손수건, 거즈 같은 거에다가 미지근한 물 묻혀서 이렇게 닦아주잖아. 열 증발하면서 체온 내려가라고. 그게 기회가 바로 요거였어요. 요거. 단백질이 고유한 구조가 없어지면 걔의 기능이 사라지는 거다. 근데 사라져서 온도가 근데 그게 온도하고 pH 때문에 낮아지더라도 되돌아오지 않는다. 라는 거 꼭 명심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또 이제 니네 아마 교과서에 이게 있을 텐데, 그러면 그 단백질의 구조나 종류는 그래서 이제 아미노산이 몇 개가 어떤 애들이 어떤 순서로 결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잖아.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잘 들어야 돼. 이거 중요하다. 문제 이렇게 나와. 예를 들어서 아미노산이 만약에 5종류가 있다. 5종류의 아미노산이 있는데 그 5종류의 아미노산 중에서 아미노산을 예를 들어 3개를 결합시켜서 단백질을 만든다고 한다면 내가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의 종류는 몇 가지냐? 단백질의 종류는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봐. 자, 아미노산이 5종류가 있는데 5종류 중에 3개를 결합시켜서 단백질을 만든다고 합시다. 단백질 몇 개 만들 수 있냐 이거지. 자, 같은 애들이라도 순서가 다르면 단백질 다른 거고 종류 달라도 다르고 개수. 자, 그럼 잘 봐봐. 요 아미노산 자리에 아미노산이 5종류니까 5종류 중에 한 가지가 오겠지. 맞아?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아미노산도 5종류 중에 한 가지일 거 아니야? 얘도 5종류 중에 한 가지일 거 아니야? 그럼 결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의 종류는 5의 3승 되는 거야. 5의 3승. 알겠어? 이해돼? 5의 3승. 자, 어려움은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만약에 아미노산의 종류 주어지고 아미노산의 개수가 주어졌을 때 단백질을 몇 가지 만들 수 있냐 물어보면 이 지수라고 하지. 지수는 결합하는 아미노산의 개수 써주면 되고
수학에서 이거 밑이라고 하지 않냐? 밑은 아미노산의 종류를 써주면 됩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만약 아미노산이 10종류가 있는데 4개 결합시킨다고 하면 10의 4승 이렇게 해주면 돼. 첫 번째, 두 번째 A가 들어가고 마지막 게 B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B랑 BA랑 다른 거예요? 좋은 질문이야.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 3개야. 그러니까 이거 번호로 얘기해 줄게. 1, 2, 3이야. 예를 들어서 아미노산 1, 2, 3이 결합한 거야. 그러면 선생님 3, 2, 1은요? 우리가 단순히 보면 1, 2, 3 뒤집은 게 3, 2, 1이니까 똑같을 것 같지? 달라. 뭐가 다를까? 구조가 달라. 니네 뒤에 가면 유전정보 흐름이라는 거 배우는데 그 DNA에 저장된 거대로 아미노산이 결합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1, 2, 3 순서로 결합했느냐 3, 2, 1 순서로 결합했느냐 단순하게 이거 뒤집은 것 같지만 순서가 3, 2, 1로 결합된 거랑 1, 2, 3으로 결합된 거는 써놓은 걸 이렇게 써놔서 구조가 다를 거란 얘기야. 그럼 당연히 단백질의 종류가 다른 겁니다. 무조건. 알겠어? 무조건 다른 거야. 좋은 질문이야. 좋은 질문. 왜? 지금은 그냥 이렇게 3개 써놨으니까 그런 건데 엄밀하게 구조 다를 거라고요. 얘네가. 이렇게 3개가 결합했을 때와 이렇게 3개가 왜냐하면 이거를 해석하는 방향이 있거든. 그러니까 얘는 1, 2, 3으로 해석된 거고 얘는 3, 2, 1로 해석된 거거든. 그럼 이건 엄연히 다른 겁니다. 엄연히.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 뒤집은 거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안 돼. 알겠니? 순서가 달라도 다른 거야. 알겠지? 너 요렇게 돌아서 갈래? 그 카메라 건드리면 아마 초점이 틀려질 거거든. 카메라 건들면 안 돼. 저기 틀어지는 순간 무용지물이 돼버려. 그지? 자, 그래서 요거 아주 좋은 질문이야. 꼭 기억해야 된다. 이거 단순하게 이거 거꾸로 뒤집은 거니까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알겠지? 엄연히 결합할 때 1, 2, 3 순서로 결합한 거냐 3, 2, 1 순서로 결합한 거냐는 완전히 다른 단백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단백질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단백질. 단백질 이제 우리 교재에 있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뭐야? 지질이야, 지질. 이거는 사실 통과해서 원래 어느 니네 참고서를 니네 완자 다 가지고 있잖아. 완자 보더라도 아마 지질 얘기 없을 거야. 없는데 어차피 필요한 내용이야. 뒤에 뭐 세포막이라든가 이런 거 나오면 나오거든. 그러니까는 그냥 하는 김에 정리합시다. 세 번째. 자, 지질. 자, 이것도 일부분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어요. 중학교 때 우리가 지방 그래서 배운 거 있지. 지방. 그죠? 그러니까 지질 중에 하나가 지방인 거야. 자, 지질이라고 하는 애가 3가지가 있거든. 3가지. 자,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지방, 중성지방이라고도 하는데 지방이라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인지질이라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3가지 있어요. 이 3가지를 합쳐서 뭐라 부른다? 지질이라고 불러. 자, 참고로 지질도 구성 원소는 뭐 얘나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 기본적으로 탄소화합물이기 때문에 탄소에 수소나 산소 들어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요 인지질은 해봐. 그래서 요 중성지방만 얘기하고 쉴 거야. 인이라고 하는 애는 원소를 하나 더 갖고 있는 것 뿐이야. 인. 걔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탄소, 수소, 산소 뭐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중에서 첫 번째 중성지방. 우리 뭐 이미 중학교 큰일 날 뻔했다 얘들아. 미안해. 이거를 할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 얘기 안 했네. 단백질에서. 미안해. 이거 다시 할게 좀 이따가. 단백질의 기능을 얘기 안 했어. 기능을. 제일 중요한 거 얘기 안 했어. 요거부터 할게. 단백질의 기능. 미안합니다. 단백질의 기능. 자, 그럼 단백질이 첫 번째 우리 몸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써 있지만 물 다음으로 내 몸을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말하는 단백질 2가지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먹은 음식에 들어있는 단백질도 단백질이거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단백질은 사실 내 몸 안에서 만드는 단백질인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얻은 단백질로는 에너지 만드는 데 쓸 수 있거든.
그래서 그걸 에너지원이라고 불러. 에너지원. 단백질로부터 우리가 에너지 얻을 수 있어. 얼만큼의 에너지 얻을 수 있냐면 1g당 4kcal만큼의 에너지 얻을 수 있습니다. 1g당 4kcal. 보통 이제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 저거 뭐 고기잖아. 고기, 살코기잖아. 그러니까 내가 살코기 20g 먹으면 그 20g으로부터 한 80kcal 정도 에너지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물 다음으로 내 몸을 이루고 있는, 그죠? 많이 차지하고 있는 물질이잖아. 몸을 구성. 그럼 도대체 우리 몸에서 어느 부위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느냐? 예를 들자면, 자, 남자의 상징이 뭐야? 근육이잖아, 근육. 그치? 나는 남자가 아니거든. 근육이 별로 없어서. 근육. 그래서 왜 보면 왜 운동하는 사람들, 뭐, 요즘 단백질 쉐이크니 이런 거 많이 먹잖아. 그지? 근육. 그 다음에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은,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잖아? 모든 세포는 세포막이라는 걸 가지고 있거든? 자, 세포막의 성분이 됩니다. 아마 우리 거기 교재에는 세포막의 주성분이라고 돼 있을 거거든? 주자 지워. 단백질은 그냥 세포막의 성분이 된다. 이렇게 주자 지워버렸어요. 주자. 거기 밑에 보면 단백질의 기능에 보면, 이제? 단백질이, 그러니까 페이지로 니네 24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우리 몸의 주요 구성물질 그래갖고 끝에 보면 세포막의 주성분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 거기 주자를 지워버리라고요. 세포막의 성분이 돼. 자, 그 다음에 요즘 시국하고, 자, 우리가 감기, 예를 들어 독감에 걸렸다 낫는다든지 혹은 코로나에 걸렸다 나았어. 물론 이제 뉴스에서 보면 코로나 걸렸다 나아도 또 코로나 걸린다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코로나에 걸렸다 나으면 한동안은 안 걸리거든. 그 이유는 뭐냐? 그건 코로나뿐만 아니라 독감도 비슷해. 우리 몸에 항체라는 게 생기는데, 그래서 항체라는 게 뭐냐면 내 몸에 나쁜 병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게 들어오면은 그거 없애주는 애인데 얘도 그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너희 나이 때 굉장히 왕성하게 분비가 되고 있을 거야. 그죠? 그것 때문에 니네가 키가 크기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니네한테 2차 성징, 그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호르몬.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은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 대표적인 게 니네 생장 호르몬인 거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니네가 키가 크고 살이 찔 수 있는 거거든. 이것도 주성분이 단백질이야.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도. 그 다음에 니네 머리카락 주성분 단백질인 거야. 단백질. 그래서 니네 머리카락 태우면 무슨 냄새나? 고기 굽는 냄새나? 머리카락 태워본 적 없지? 선생님 어렸을 때 머리카락 많이 태워봤어. 그지? 왜냐면 니네도 지금 집에 가면 방바닥 이렇게 쓸어보면 머리카락 많이 나올 거거든? 근데 요즘에는 그걸 집에서 태우면 안 되잖아. 그지? 근데 옛날에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막 그냥, 특히 바퀴벌레 같은 거 있지? 선생님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그 이제 아파트가 아니라 이런 단독주택 같은 데 살아가지고 특히 지하실 같은 데 가면 바퀴벌레가 많았다고요. 그래서 선생님 어렸을 때는 바퀴벌레 잡아. 니네는 요즘에 바퀴벌레 손을 못 잡아. 선생님 손을 막 그냥 때려잡고 그랬거든? 그때는 지금보다 위생관념 별로 없을 때야. 그냥 때려잡아.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주냐. 그냥 죽이면 이 새끼가 죽을 때 퀵 하고 알을 터트리고 죽거든? 그래서 바퀴벌레 어떻게 하냐면 그때 이제 선생님 아버님이 집에서 담배를 피우셨어요. 그래서 잿더리가 있어요, 집에. 잿더리에다가 이게 집게로 넣어. 그 다음에 아버지 성냥이나 라이터로 태우는 거야, 이 새끼를. 화형시키는 거지. 맛있는 고기 굽는 냄새가 납니다. 걔네들도 단백질로 돼 있어서 그래. 그래서 하여튼 머리카락. 그 다음에 우리 몸 안에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잖아. 그때 효소라는 애가 관여를 하거든. 대표적인 게 니네 소화효소 생각하면 쉽지. 우리가 음식 먹으면 그 음식 소화시키는 데 작용하는 게 소화효소. 그 효소와 같은 애들이 또 주성분이 단백질이야. 단백질이야. 뭐 이런 거 맞지. 근육, 세포막의 성분, 항체, 호르몬, 머리카락, 효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피가 났을 때 피가 빨갛게 보이는 이유가 뭐 때문이야?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애. 얘도 단백질이야. 그러니까 다 얘네를 이루는 단백질의 종류들이 다 다른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는 단백질의 이름도 좀 외워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근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틴이라는 단백질을 돼. 액틴.
액틴과 마이오신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또 단백질의 이름은 케라틴이라고 불러요. 케라틴. 그 다음에 이 헤모글로빈은 요 자체가 단백질 이름이거든. 그래서 니네 내신에서는 이런 걸 외우고 있어야 돼. 액틴하고 마이오신 나오면 근육 단백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케라틴이라는 단백질 이름 나오면 머리카락 단백질, 헤모글로빈 나오면 요거 정도는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니? 암기하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아까 선생님 얘기하다 말이 잠깐 살짝 헛나오긴 했는데, 호르몬의 주성분이 단백질이긴 하거든. 그런데 우리 몸 안에서 다양한 종류, 니네 중학교 2학년 때인가 호르몬 배우잖아. 다양한 종류 호르몬이 만들어지는데 모든 호르몬이 단백질로 돼 있는 건 아니에요. 호르몬 중에서 특히 지금 니네 나이 때 왕성해. 그죠? 남성 호르몬. 우리가 이른바 성호르몬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뭐 2학년 되면 배우겠다만 부신거질 호르몬이라는 게 있거든. 부신거질 호르몬. 요런 호르몬들은 주성분이 단백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나오냐면은 단백질에 대한 설명이 보기에 쭉 주어져. 그래서 모든 호르몬은 단백질이 주성분이다. 이러면 틀린 말이라 이거야. 호르몬 중에 단백질이 아닌 애들도 있단 말이지. 성분이. 조심해야 돼. 알겠지? 호르몬 단백질이 아닌 애들도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단백질이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자, 얘네들이 하는 일이고 단백질이 하는 일이라고 보면 되겠지. 자, 예를 들어서 아까 항체라고 하는 애는 어때? 우리 몸 안에 나쁜 병균이 들어오면 그거 없애는 역할을 하거든. 그러니까 단백질이 내 몸을 지켜주는 일을 해.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헤모글로빈 같은 애들, 그 다음에 여기 언급되지 않은 얘 뭐해? 산소 운반하고 이산화탄소 운반하고 막 하는 애거든. 뭔가 운반하는 기능을 하는 또 단백질들이 있단 말이야. 헤모글로빈처럼. 운반작용도 한다는 거지. 단백질이 내 몸에서 여러 가지 운반작용도 한다. 몸을 구성하고, 그죠? 그 다음에, 자, 특히 이제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니네 2학년 되면 이제 한 단원, 호르몬인데, 니네가 호르몬 때문에 뭐 체온도 일정하게 사실 유지가 되는 거고, 내 몸의 수분도 일정하게 내 몸의 농도도 그러니까 이걸 항상성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결국 호르몬의 주성분이 단백질이니까 단백질이 하는 일이 내 몸의 어떤 항상성을 이라는 거, 항상 내 몸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걸 항상성이라 하는데, 항상성을 조절하는데도 단백질이 하는 일이라 할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효소 같은 거는 이제 소화라든지 이런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물질 대사에 관여를 하거든. 그래서 그냥 그런 걸 통틀어 가지고 생리 기능을 조절한다.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리 기능들을 조절하는 게 단백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단백질들이 하는 일은 이 단백질을 보면 얘네들 보면 알 수 있죠. 그지? 항체는 내 몸을 지켜주잖아. 그러니까 방어작용하네. 헤모글로빈은 뭐 산소나 이산화탄소 같은 거 운반해 주니까 단백질이 운반작용도 하는 거다. 그다음에 호르몬이 내 몸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 주니까 항상성 조절하는 것도 단백질이 하는 일이겠구나. 그다음에 효소 같은 애들이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조절하니까 여러 가지 생리 기능도 조절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단백질의 기능 잘 기억을 해둘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럼 잠깐 쉬었다가 아까 얘기하려다 말았던 지질 얘기를 이어서 해보도록 합시다. 이 지질. 세 번째 지질. 자, 아까 썼다가 잠깐 지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는 지질 중에 한 종류만 배운 거고요. 해보세요. 아까 이제 세 가지가 있다 그랬지. 자,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흔히 그냥 지방이라고 하지, 줄여서. 중성지방, 그 다음에 인지질, 그 다음에 이제 스테로이드, 뭐 이런 것도 있다. 그죠?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지질이라고 한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공통적으로, 구성 원소가 탄소, 수소, 산소고, 뭐 인지질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인이 좀 추가가 된다 그랬지. 인이 인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추가가 된다. 촉 이렇게 요즘 되고. 근데 이제 나중에 또 한번 정리하겠지만은 아까 단백질은 고분자 화합물질이라 그랬잖아. 근데 혹시 공부하다가 지질 뭐 지방 인지 얘네들은 고분자는 아닙니다. 알겠니?
고분자는 아니라는 거 명심해둬야 돼. 그럼 이제 첫 번째 지방. 자, 일단 지방이라는 분자거든. 지방이라는 분자 어떻게 생겼냐면은 글리세롤이라는 분자가 있어요. 글리세롤. 글리세롤이라는 분자에 지방산이라는 분자가 이렇게 세 개가 결합한 게 지방 분자야. 지방산이라고 하는 거. 자, 요 구조를 얘기하는 이유는 여기서 이제 이 중에서 인지질이 제일 중요한데 인지질 그 분자하고 비교하려고 일단 그려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혹시라도 니네 공부하다 요런 모양 나오면 여기 지방 분자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알다시피 니네 이 지방은 음식에 들어있는 지방 생각하면 되겠지. 얘도 에너지를 줘 나한테. 내가 음식에 들어있는 지방을 섭취하면 걔로부터 에너지 얻을 수 있거든. 그래서 에너지원이라 그래. 근데 지방은 얼만큼의 에너지를 주냐면 1g당 9kcal만큼의 에너지를 줍니다. 1g당 9kcal. 그럼 아까 단백질은 1g당 4kcal 준다 그랬잖아. 우리 아직 하지 않았지만 탄수화물도 1g당 4kcal를 줘. 그런데 지방은 1g당 9kcal를 준다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탄단지 중에서 얘는 9를 주니까 같은 양의 탄단지를 먹었을 때 지방이 가장 많은 양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 바꿔 말하면 같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이 가장 적게 필요해. 그래서 지방은 1g당 에너지를 많이 주다 보니까 결국 많이 남어. 그래서 그 남는 거를 지방은 그 남는 거를 피부 밑에다가 보통 저장을 합니다. 피부 밑에 저장. 그래서 이걸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 피하지방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피하지방. 피하지방. 피하지방 이렇게. 피하지방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물론 피하지방이 너무 많으면 이제 우리가 흔히 비만이라고 표현하는 거지만 적당한 양의 피하지방은 있어야 돼. 자, 예를 들어 선생님 봐봐. 오늘은 그래도 좀 난데 여기 혈관이 막 보이거든. 선생님 피하지방이 굉장히 적어. 마치 무슨 운동하는 사람 마냥 체지방률이 굉장히 낮거든. 그러니까 선생님 추위 엄청 타. 자, 이 피하지방은 체온을 유지하는 데 좀 필요하다는 얘기야. 체온. 체온 유지하는 데 필요. 그래서 왜 우리 가끔 내 그 사람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왜 특히 그 먹방 같은 거 잘 나가는 그 뭐 유민상이라든지 김준현 이런 사람들 보면 우리가 딱 봤을 때 비만이라고 표현하잖아. 막. 근데 그 사람들 뭐 한 것도 없는데 막 땀 흘리잖아. 체온이 높아. 기초 체온이 높아요. 그래서 체온이 높으니까 땀 많이 흘리는 거지. 이제 뭐 기초 대사량도 높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체온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 그래서 중성지방은 요 정도 알아두면 돼. 그럼 이 지질이라고 얘기한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바로 요 인지질이 제일 중요하다. 일단 이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얘는 인이라는 부분을 인이라는 원소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인지질 분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내가 요 중성지방 분자를 그린 이유야. 여기서 조금 변형되는 거거든. 잘 봐. 글리세롤이란 분자에서 지방산이 3개가 있으면 지방이잖아. 거기서 지방산이 하나가 없어. 이게 없는 대신에 이 글리세롤 위에 뭐가 달려있어. 콜린, 인산이라고 하는 게 달려있거든. 그래서 인지질 분자가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지방산 2개고요. 요 밑에 거가 글리세롤이라는 분자고 콜린, 인산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참고 인산은 약간 음전하를 띠거든. 그래서 약간 이 그림을 보면 약간 여기서 이 동그란 부분 약간 머리처럼 생겼잖아. 그래서 머리 부분이라 표현할게. 이 머리 부분에는 인산이 들어있어가지고 약간 음전하를 띠고 있거든. 그래서 이 머리 부분이 물하고 친해. 선생님 아까 물이 약간 극성 띈다 그랬지? 전기 띠는 애들하고 친해 그래서. 그래서 머리 부분은 좀 물에 잘 녹는다 이렇게 얘기해. 물에 잘 녹는다. 그래서 침수성이다 이렇게 얘기해. 인지질 분자가 이렇게 생겼는데 머리처럼 생긴 부분은 약간 음전하를 띠고 있다 보니까 물하고 친하다 이렇게 얘기한다. 반면에 이 다리, 이 꼬리처럼 생겼다. 이 꼬리 부분이라 표현하는데 자 얘는 반대로 물하고 안 친해요. 말 그대로 지방산이잖아. 너네 상식적으로 지방이 물하고 안 친하다는 건 알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꼬리 부분 물하고 안 친해서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소수성이라고 그래. 소수성. 그럼 이 인지질이 왜 중요하냐? 왜? 없어. 이거 책에 없는 거야. 적어놔야 돼. 그지? 필기해놔야 돼. 야,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인지질이 분자가 이제 이런 특성을 갖고 있잖아. 자, 예를 들어 수조에
물을 담아놓은 다음에 인지질 분자를 내가 한 움큼 쥐고 던졌다고 쳐볼게. 만약에 인지질 분자가 물 위에 뜬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인지질 분자들이 어떻게 떠 있을까? 그렇지. 머리 부분이 물하고 친하니까 물하고 친한 놈이 물 쪽을 향해야 되니까 자, 만약에 물 위에 떠 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인지질 분자들이 떠 있게 된다. 이렇게. 근데 내가 이 인지질 분자를 물 속에다 집어 쳐넣었어. 그럼 어떻게 돼? 사방이 물이잖아. 그럼 물하고 친한 쪽으로 머리가 향해야 되다 보니까 결국 인지질들이 어떻게 배열되냐면 이렇게 동그랗게 머리 부분은 바깥쪽을 향하고 그 꼬리 부분이 안쪽으로 마주보는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게 돼. 자, 그럼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인지질이 일단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단 말. 그래서 얘가 왜 중요하냐면은 자, 우리가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모든 세포는 세포막이라는 걸로 둘러싸여져 있거든. 바로 이 인지질이 세포막의 주성분이야. 세포막의 주성분. 세포막의 주성분. 아까 단백질은 세포막의 성분이라고 한다 그랬지? 인지질은 세포막의 주성분이다. 물론 이제 인지질이 세포막의 성분이 된다 그러면 틀린 말은 아닌데 아니 인지질하고 단백질하고 비교하자면 인지질은 주성분이 돼야 된다 이거지. 주성분이 돼야 된다. 왜? 뭐 문제가 있어? 자, 그럼 잘 봐봐. 우리 세포건 물이 주성분이잖아. 그러니까 이렇다는 얘기. 예를 들어 여기에 여기 지울게. 세포가 이렇게 있어. 뭐 세포 안에 이제 핵이 보인다고 칩시다. 그럼 이 세포의 가장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인 거거든. 그런데 우리 뭐 동물들 세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 그럼 세포 사이사이 여기도 다 물이고 심지어 이 세포 내부도 물인 거야. 그러니까 세포막이 그 세포 안쪽과 바깥쪽의 경계 역할을 하는 거거든. 그럼 잘 봐봐. 자, 요 녀석을 이렇게 확대를 한다고 칠게. 확대. 그럼 이제 여기가 예를 들어 세포의 안쪽이고 여기가 세포의 바깥쪽이라고 하면 방금 얘기한 안쪽도 대부분이 물이고 바깥쪽도 물이란 말이야. 그런데 인지질이 모여서 그 세포막을 만드는 거야. 그럼 인지질이 어떻게 배열돼야 되겠어? 바깥쪽도 물이고 안쪽도 물이니까 물 쪽으로 머리가 향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인지질들이 이런 식으로 머리 부분이 바깥쪽을 향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지질이 이렇게 이중으로 층을 이루게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아까 이제 단백질이 세포막의 성분이 된다 그랬잖아. 니네 뒤에 가면 배우겠지만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들이 들락날락 하거든. 그래서 그 통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이렇게 인지질 중간중간에 박혀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막단백질이라고 그래. 막단백질. 이거 어차피 니네 시험 보면 들어갈 거야. 이 세포막에 대한 얘기가. 그제? 그래서 우리가 요거까지 다 끝나면 이제 그 세포막 얘기 할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인지질이 주성분이고 인지질 사이사이에 이런 식으로 통로 역할을 하는 단백질들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거다. 이게 그래서 세포막이다 이거야. 그래서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중층으로. 근데 또 이것도 엄청 실수한다. 잘 봐. 이중층이라 그랬잖아. 뒤에 가면 니네 뭐랑 구분을 좀 해줘야 되냐면은 뭐랑 구분을 좀 해. 이중막이라는 거하고 구분을 좀 해야 돼. 야,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세포막 하나가 이중층으로 돼 있다 그랬잖아. 그럼 이중막이라는 건 뭘까? 세포막이 두 겹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따지면 이중막은 인지질이 4중층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 끗 차이잖아. 이중층이냐 이중막이냐가 다르기 때문에 꼭 구분해 줘야 돼. 그래서 인지질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세포막이 주성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인지질 사이에는 단백질이 통로 역할하는, 그래서 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야. 박혀져 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단백질도 세포막의 성분이 된다 이런 얘기 했던 거지. 그죠? 요거.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인지질 분자나 이 단백질이나 고정되어 있냐 또 그렇진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물 위에다가 기름 한 방울 통 떨어뜨리면 기름이 수면 위에 떠서 막 움직일 수 있지. 그것처럼 이 단백질하고 인지질 분자도 이 사이, 특히 단백질 같은 경우에 이 인지질 사이를 막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 유동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
인지질도 움직일 수 있어. 이 형태는 유지하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포막을 이루고 있는 인지질과 단백질은 유동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동성이 있다. 그래서 지질에서는 이 인지질이 굉장히 중요하다. 세포막이 주성분 된다는 거 꼭 명심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지질 중에 이제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게 마지막으로 있거든. 우리가 이제 흔히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봤지. 계란 노른자에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그게 일종의 스테로이드야. 자, 스테로이드는 뭐 그 구조까지 외울 필요 없는데 약간 고리 모양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구조거든. 고리가 두 개, 그러니까 만약 어떤 그림이 나왔는데 이렇게 오각형, 육각형으로 생긴 고리 두 개가 붙어 있어. 그럼 그게 스테로이드라고 보면 돼. 대표적인 스테로이드가 이제 콜레스테롤 같은 애가 있다. 근데 얘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의 대부분은 주성분이 단백질인데 단백질이 아닌 애가 두 개가 있다 그랬지. 남성 호르몬하고 부신 거칠 호르몬이야. 자, 걔네들이 바로 요 스테로이드라는 성분으로 이루어진 호르몬이야. 자, 그래서 지질 중에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애는 이른바 성호르몬, 그 다음에 부신 거칠 호르몬이라는 거에 성분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왜 운동선수들이 몰래 스테로이드 주사 맞지? 그 이유가 뭐겠어? 남성 호르몬 주사 맞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똑같이 운동하더라도 어때? 스테로이드 주사 안 맞은 사람이 비해서 막 근육이 발달하거든. 막 발달하지. 그래서 금지 약물이잖아. 그래서 운동선수들 경기 끝나고 나면 심판들이 끌고 가지. 그냥 화장실 앞에 기다리잖아. 오줌 싸서 갖고 오세요. 그제 도핑 테스트 하잖아. 그게 대표적인 이런 스테로이드 같은 금지 약물 먹었나 안 먹었나 검사하는 거야. 그래서 남성 호르몬, 특히 남성 호르몬의 성분이다. 그제? 그리고 이제 뭐 콜레스테롤 같은 거, 그지? 콜레스테롤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스테로이드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콜레스테롤도 뭐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다만, 나쁜 콜레스테롤은 이제 선생님 정도 나이가 되면 혈관을 막아버리지. 그래서 그 혈관 질환을 일으키고요. 좋은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여기 세포막 아래쪽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 동물 세포막의 성분이 되기도 하는데, 스테로이드는 이 정도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질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핵산은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 교재 없는 거 먼저 할게요. 탄수화물 얘기 한번 해요. 탄수화물. 자, 탄수화물이라는 거 얘기 한번 해봅시다. 네 번째. 탄수화물. 자, 얘는 이름에서 알 수 있지. 탄수화물이니까 탄소, 수소, 화합물이다 뭐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얘도 이 탄수화물이라는 얘도 구성 원소가 기본적으로 이제 탄소에 수소, 산소 이런 애들이 이제 결합해서 만들어진 이 일종이야. 그죠? 자, 근데 탄수화물은 종류가 대단히 많습니다. 종류가 대단. 자, 탄수화물 종류. 자, 니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공부할 때 무슨 당자 나오면 그거 다 탄수화물이라고 보면 돼.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언급했던 것 중에 포도당이 있었지. 당자로 끝난 애들은 전부 탄수화물이라고 보면 돼. 근데 그 탄수화물 중에 이제 가장 작은 탄수화물, 가장 기본이 되는 탄수화물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단당류라고 합니다. 단당류. 그래서 대표적인 이것도 니네 적어놔야 된다. 교재 없으니까. 그죠? 교재 없으니까 적어놔야 돼. 아니, 찍는 건 상관이 없는데 사진 찍을게 하는 놈들 치고 제대로 옮겨 놓는 애들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적고 아니다 싶으면 찍는데 찍은 건 좋아. 반드시 옮겨 적으세요. 아니, 그게 니들을 위한 거야, 니들. 그죠? 니들을 위한 거니까 한 번씩 써봐야 또 암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찍는 건 얼마든지 좋은데 꼭 나중에 자기 책에다가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결국 구성원소가 CHO인데 이제 아까도 이제 탄수화물의 일종이니까 그냥 선생님이 C+라고 쓴 거지. 탄소를 중심으로 거의 수소나 산소 같은 애들이 이제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의미니까 우리 그냥 보통 책엔 이렇게 나오지.
구성원소가 세 종류라는 얘기 똑같은 얘기인데 그냥 선생님이 C 플러스 쓰는 거야 이렇게. 똑같아. 얘도 마찬가지 쓰면 뭐 이렇게 쓸 수 있지. C 플러스 HOP인데 그냥 뭐 똑같아. 자,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이 가장 작은 거 단당류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당자 들어가는 애들 다 탄수화물이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럼 이제 단당류 어떤 애들이 있느냐? 자, 포도당, 과당, 뭐 갈락토스, 리보스, 디옥시리보스 이런 애들 되게 많아. 자, 참고로 이제 이런 애들 다 단당류다 이건데 단당류라고 하는 애들은 보통 탄소를 5개 내지는 6개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만약 단당류 중에 탄소 원자를 6개를 갖고 있는 애는 6탄당, 5개 갖고 있는 애는 5탄당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단당류는 그 탄소 개수에 따라서 탄소 6개 갖고 있는 애들은 육각형으로 표시해. 대표적인 게 포도당이거든. 그래서 니네 아마 그림에 나오면 이렇게 육각형 모양의 그림 나오면 이게 포도당이다라고 생각해도 돼.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리보스나 디옥시리보스라고 하는 애들은 여기 핵산에서도 얘기가 나올 건데 얘네들은 5개 갖고 있거든. 그래서 얘네들은 보통 이렇게 오각형으로 나타내. 오각형 이런 식으로. 육각형 내지는 오각형을 표현한다. 탄소가 6개, 탄소가 5개. 그러면 이러한 단당류들끼리 2개가 결합한 거.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당류라고 해요. 이당류. 자, 만약 이거 학교에서 안 한다 그러면 안 나올 겁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선생님은 해주는 거야. 자, 이당류에 예를 들어서 뭐 엿당이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소금에 하고 쌍벽 이루는 애가 누구야? 설탕이 있지? 설탕도 이당, 설탕. 뭐 젖당, 뭐 이런 애들이 이제 대표적인 이당류라서 자, 얘네들은 단당류라는 애들 2개가 결합한 거라고. 자, 예를 들어서 엿당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 분자가 이렇게 2개가 결합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도당이 육각형 모양으로 생겼다 그랬잖아. 그럼 요거 하나는 단당류고 걔네 2개가 이렇게 결합한 거라고. 요게 이당류라고요. 근데 이제 포도당 결합한 건 엿당이라고 하고 포도당과 과당이라는 단당류가 이렇게 2개가 결합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설탕이 되는 거고 젖당, 포도당이라는 단당류에 갈락토스라는 단당류가 결합하면 그걸 젖당이라고 부르고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런 애들 단당류 2개가 결합한 걸 이당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런 단당류가 수백 수천 개가 결합한 거야. 졸라 많이 결합. 다당류라. 다당류. 다당류. 내가 이건 아마 다음 시간에 그림 보여줄 것 같은데 자, 요 다당류는 아마 니네 교과서에 그림이 니네 교과서였나 다른 학교 이 그림이 아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너희 교과서에는 없구나. 그죠? 자, 다당류는 그러니까 이런 단당류들이 수백 수천 개가 결합 딱 3개 나오거든. 자,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얘네들은 이제 이런 포도당이 어떻게 결합하는 형태에 따라 좀 달라진 거거든. 수백 수천 개가 결합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니네 요런 그림이 나오거든.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 이렇게 해가지고 녹말 같은 경우엔 약간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포도당 분자가 이런 식으로 얘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수백 개가 결합한 게 약간 나뭇가지처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된 걸로 나오면 그게 이제 녹말을 뜻하는 거고 나뭇가지가 좀 더 복잡하게 쳐져 있는 건 글리코젠이 되고요. 셀룰로스라고 하는 다당류는 이렇게 포도당이 일직선으로 쭈르르르르 결합한 게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층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거든.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면 요건 이제 셀룰로스가 돼. 뭐 그 그림까지는 아마 학교에서는 안 나올 텐데 너희가 워크북 숙제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 그래서 약간
가지 나뭇가지 모양으로 돼 있으면 그게 녹말을 뜻하는 거고, 나뭇가지가 좀 더 복잡하게 뻗어 있으면 그건 이제 글리코젠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여러 층이 쭈르륵 놓여져 있는 게 나오면 그건 셀룰로스라는 다당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제 녹말 같은 경우에 보통 식물들이 이런 탄수화물을 저장할 때 녹말로 만들어서 저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녹말은 식물의 저장 형태다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동물 같은 경우에 탄수화물 저장할 때 글리코젠으로 만들어서 저장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에 간이나 근육에 이 글리코젠이 저장이 돼 있거든. 그래서 동물이 탄수화물을 저장할 때는 글리코젠. 그 다음에 식물 같은 경우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식물은 세포벽이라는 게 있잖아. 그 식물 세포벽의 성분이 셀룰로스야. 식물 세포벽.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얘네들 통틀어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데, 해봐. 선생님 오늘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할게. 오늘 4시간 수업하느라 힘들어서 오늘 조금 일찍 끝내줄 테니까 요거만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다음 시간에 와서 요 핵산만 우리가 설명하면 되잖아. 잘 봐. 일단 특징이 니네 단당류하고 이당류 같은 경우는 니네 이 포도당이나 설탕 보면 알 수 있고 물에 잘 녹아. 단당류하고 이당류는 물에 잘 녹습니다. 게다가 야, 왜 포도당이겠냐? 포도에 많이 들어있어. 니네 포도 먹으면 달달하지 않냐? 약간 신맛도 나지만 설탕 달잖아. 자, 단당류나 이당류는 물에 잘 녹으면서 단맛이 나요. 맛을 보면. 그런데 다당류는 어때? 니네 밀가루라고 하는 게 뭐야? 이게 녹말가루잖아. 밀가루 물에 녹이면 녹아 안 녹아? 안 녹아요. 안 녹으니까 거기 물하고 이제 엉켜가지고 반죽하는 거잖아. 다당류는 물에 잘 안 녹습니다. 물에 잘 안 녹고요. 그 다음에 맛을 보더라도 단맛이 안 나. 그죠? 니네 우리가 먹는 주식 밥이 녹말이거든? 선생님 제가 입에다 넣고 밥을 이렇게 오물오물 씹었더니 단맛이 나는데요. 그건 녹말 때문에 단맛이 나는 게 아니고 니네 배웠잖아요. 아밀레이스라는 놈 때문에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가 되면서 그것 때문에 단맛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얘 자체는 단맛이 안 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 단백질은 고분자 화합물이고 여기서 지질이라고 하는 애들은 고분자 화합물 아니다 그랬잖아. 탄수화물도 얘네들은 고분자 화합물이 아닌 거야 당연히. 그런데 그 단당류가 수백 수천 개가 결합한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는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부르죠. 고분자 화합물, 고분자. 그러면 아까 이제 고분자 화합물은 작은 분자가 여러 개가 결합한 거라며. 그럼 그걸 단위체라고 한다 그랬잖아. 야, 그럼 이런 녹말이나 글리코젠, 셀룰로스라는 다당류의 단위체는 뭐가 돼? 포도당이 되는 거야, 포도당. 포도당이 수백 수천 개가 결합한 거잖아. 그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탄수화물 보면 알겠지만 이런 탄수화물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비율은 매우 적거든. 0.5% 정도밖에 안 돼. 그럼 그 이유는 뭐냐? 이러한 탄수화물들을 내가 음식을 통해 섭취하면 얘네들은 대부분 어디에 써버려? 다 에너지 만드는 데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은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얘도 에너지는 단백질하고 똑같이 1g당 4kcal를 줘. 근데 어쨌든 이제 주로 에너지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 게 이 탄수화물이다. 그래서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다른 애들과 달리 우리 몸을 구성하는 비율이 매우 적어요. 한 0.5%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알겠니? 그렇게만 기억을 좀 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